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6년도 서기보 시험 형법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험 끝나자마자 간단 총평과 해설에 대한 부분은 카페에 제가 업로드를 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부분에서 빠져있는 부분, 내용적인 부분하고 좀 첨언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같이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손쉽게 풀 수 있는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수업 때 설명해 주지 않은 미기출 최신 판례도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할 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는 뭐 82점, 84점, 고득점을 받아야지 합격을 하는 시험은 아니죠. 그죠? 적절한 것들은 버리고 중요한 것들을 가져가야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좀 지엽적인 내용이 나와도 그런 부분들은 집착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날릴 건 날려버리고 가져가야 될 것들만 정확하게 가져가면 된다. 1번 질문 볼게요. 컴사에 대한 부분인데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1번 지문은 기본적인 조문, 법리에 대한 문제였고,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또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입력을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되면 3, 4, 7조의 2, 컴사라는 범죄가 성립하게 되죠. 근데 이제 1번 지문, 2번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기죄하고의 비교 해석이죠. 3, 4, 7조 사기죄가 되려면 사람에 대한 기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3, 4, 7조 2 컴사가 되려면 사람에 대한 기망이 아니라 정보 처리를 통해서 재산적 처분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1번 지문은 이제 옳은 지문이고, 이제 2번 지문이 틀렸죠. 최신 판례 때도 설명드렸지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신용대출을 받게 되면 사람의 행위가 개입됨이 없다. 정보 처리를 통해서 재산적 처분행위가 이루어져 버리기 때문에 사기죄의 성립 자체는 인정이 될 수가 없고 컴사가 성립될 수는 있다. 다만 이 2번 지문이 틀린 이유는 결론만 놓고 본다면 컴사가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후단 부분에 가시면 타인의 개인적인 인적사항을 모용을 했고, 실제 사실관계에서는 처제의 개인적인 정보를 모용한 상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신용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럼 과연 피해자가 누구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이 판례에서의 핵심 쟁점이에요. 물론 좀 딥하게 들어간다면 검사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지칭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상명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결국 피해자가 누구인가 이 부분까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지만 결론만 놓고 본다라면 제일 끝에 주가시면 처제, 타인에 대한 컴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컴사가 인정이 될 것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쟁점이 뭐냐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역시 중요한 내용이에요. 피고인이 범죄를 범할 당시에는 21년도였습니다. 21년도. 그때 당시에는 친족 상도례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기 전이에요. 근데 나중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게 되었고, 나중에 바뀐 이 헌법 불합치가 소급해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친족 상도례가 인정이 되면 형면제 사유로서 피고인한테 유리한 사유예요. 근데 유리한 사유가 나중에는 불리한 사유가 돼버린 거죠. 이런 불리한 사유를 소급 적용해버리면 피고인한테 유리해집니까? 불리해집니까? 불리해져 버리겠죠. 이런 경우에는 소급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론 강의 때도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어찌되었던 2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돼야 돼요. 틀린 지문. 컴사가 될 수는 있지만 금융기관에 대한 컴사가 돼야 되지 명의를 모용한 타인에 대한 컴사가 성립되는 케이스가 아닙니다. 3번 지문, 봉평 농협 사건하고 동지 판례죠. 공범자들이 미리 만들어 오는 계좌에다가 송금을 하게 되었을 때 컴사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설사 나중에 입금이 취소가 되는 경우를 할지라도 송금이 이루어지는 순간 컴사는 기수가 돼버릴 것이고, 이 판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범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피고인이 농협 직원이에요. 송금을 하게 되는 순간 컴사는 기수가 될 것이고, 설사 피고인이 여신에 관련되어서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를 할지라도 마찬가지다라고 봐야 될 것이다.
즉 은행 직원이라 할지라도 검사가 성립된다는 점에 있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옳은 지문이고요. 4번 지문은 엔젤 로또 사건이죠. 부정한 명령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엔젤 로또 사이트에서 오류가 있었고 그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면 부정한 명령이 인정이 될 것이고 검사가 성립하게 될 것이다. 넘어가겠습니다. 2번 사기죄에 대한 부분인데 1번 지문은 제가 모의고사 때도 출제를 했고 중요한 최신 판례들하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원칙적인 케이스가 있고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다. 사기죄의 재수관계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판단한다? 보호법익에 따라서 피해자의 수에 따라서 재수관계를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A, B라면 제가 A에 대한 보호법익도 침해했고 B에 대한 보호법익도 동시에 침해했으니까 피해자의 수에 따라서 사기죄는 별죄가 돼야 되겠죠. 하지만 이 사실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A하고 B가 부부관계였죠. 부부관계. 그리고 공동의 재산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인에 대한 사기를 범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한 경우였다면 동일한 경우였다면 예외적으로 포괄해서 일제관계가 인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1번 지문은 당연히 옳은 지문이고 2번 지문도 공사계약 사건, 문화재 수리 사건하고 동집 판례다라고 언급을 했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갑이라는 피고인이 입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량공사,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입찰에 참여를 했고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공사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은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고 볼 것은 아니다. 애초부터 공사를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기본적인 내용들이었고 법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번 지문. 이건 자주 나오는 지문은 아니죠. 기망이라는 것은 첫 번째 줄에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고 상대방을 착각에 빠뜨려 가지고 재산적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기초 판단에 대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면 충분하다.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W 지문 연습에도 있습니다. 피고인 측은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어요. 그럼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면 자동차 할부 금융 채무를 받을 수가 없겠죠. 쉽게 말하면 자동차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자동차를 구입할 것처럼 기망을 해서 자동차 할부 금융 채무를 내가 하겠다.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자동차를 구입할 사람이구나 라고 착각에 빠지게 될 것이고 재산적 처분행위, 대출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처럼 기초 판단이 될 수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을 착오에 빠져가지고 처분행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라면 모두 다 기망이다라고 보아야 될 것이다. 그냥 옳은 지문이고 설사 1번, 2번, 3번 몰라도 됩니다. 누가 봐도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죠. 편면적 도박, 사기 도박을 사기로 볼 것인가 도박이라고 볼 것인가. 우연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기 도박은 우연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도박죄는 성립될 수가 없고 사기죄만 성립하게 될 것이다. 이제 후단 부분이 틀렸죠. 후단 부분이 틀렸다. 넘어갑시다. 3번 가볼게요. 골프 캐디 사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 지문이나 뒤에 있는 2번 지문이나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정강이를 찰 수도 있는 거고 팔을 스치고 때리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운동 경기를 하는 과정에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해야 될 주유무가 인정이 될 것이고 골프 경기를 도와주는 사람한테도 그러한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운동 경기를 통해서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범주라면 아주 경미한 침해에 불과하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겠지만 예상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섰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번 지문은 당연히 옳은 지문이고요.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한테도 주유무가 인정이 될 것이고 그것을 도와주는 골프 캐디와 같이 보조원한테도
주유무가 인정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하단에 가보시면 2번 지문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 끊을게 하셔야 되겠죠. 지문 길이가 기니까. 그냥 키워드만 체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문이 길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판결 이 부분이 틀어서 나왔을 때 실수를 할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원칙적으로 운동 경기를 하는 과정에 경미한 예상될 수 있는 범죄에 불과했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되지 않겠지만 끊으시고 골프 캐디 사건에서 골프공을 쳤는데 앞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8m 뒤편으로 보냈고 상해의 결과를 야기시켰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예상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섰기 때문에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가 돼야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지문이고 15년도 서기보 시험에도 출제가 되었던 내용들이죠. 넘어가겠습니다. 3번 지문 뭐가 쟁점이었죠? 서해학원 사건이죠. 서해학원 사건은 쟁점이 몇 가지다? 2가지다. 임대인한테 과연 업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게 지금 3번 지문이고 그 다음에 빠져있는 나머지 쟁점이 뭐죠? 임차인이죠. 임차인한테 과연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비정기적으로 어쩌다 한 번씩 임대를 하는 경우에 불과했다면 계속성이 인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복성이 인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업무는 인정될 수가 없다. 임차인한테도 배전반이나 분전반을 자기가 직접 설치를 했고 화재가 발생이 되었다면 임차인한테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증명되지 못했다면 임차인한테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죠. 빠져있는 쟁점까지 같이 정리를 좀 해보시고요. 어찌되었던 3번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4번 지문은 경찰직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 그대로 출제가 되었고 W 지문 연습에도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강제집행 면탈죄 중요한 파트죠. 중요한 파트인데 정답이 되는 지문이 너무 쉬웠어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민법을 제일 먼저 푼 학생들은 아무래도 민법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하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흔히 속칭 말렸다고 이야기하죠. 멘탈이 나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시간 관리를 좀 못하게 되었고 그게 이제 연이어서 뒤에 있는 과목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평이하게 나온 형법이나 형사소송법도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1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평이한 지문이었기 때문에 그냥 정답 체크하고 밑에 있는 지문들 읽어보실 필요가 없죠. 이런 지문에서 시간을 좀 세이브를 해야 되겠죠. 왜? 앞에서 벌써 많이 까먹었으니까. 키워드는 압류금지 채권이죠. 뭐였습니까? 일명 휴업급여 사건이었습니다. 휴업급여. 피고인이 압류가 되어 있는 계좌에 휴업급여를 지급을 받았다가 압류되지 아니한 다른 계좌로 휴업급여를 지급을 받았을 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휴업급여는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금전으로서 압류금지채권,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 따라서 다른 계좌로 지급을 받아봤자 어차피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가 없으니까 강제면이 성립된다가 아니라 성립되지 않는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봐도 1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었습니다. 2번 지문이나 또는 뒤에 있는 4번 지문이나 다 동지 지문이죠.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뭐죠? 채무자의 재산이에요. 동산이 되든 부동산이 되든 특허나 실용신안권이나 권리가 되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객체에 포함이 될 것이다. 설사 채무자가 제3채무자한테 가지고 있는 장래 권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특정이 되어 있고 장래 청구권이 충분히 표시가 되어 있다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포함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머지 지문들은 다 옳은 지문입니다. 5번 갑시다. 1번 지문 횡령죄에 있어서의 반환의 거부. 제가 자주 반복을 했었고 강조도 드렸고 사실관계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가지고 있다가 나 돌려주지 않겠다.
반환을 거부하면 무조건 횡령죄가 될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했죠. 반환 거부가 횡령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정도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권리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박탈 배제시키고 그 재물을 내 것처럼 하겠다는 영득의 의사가 표시, 발현이 되었을 때 이 반환 거부가 횡령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사실관계는 뭐였죠? 복습 차원에서 또는 애습 차원에서 원래 피고인은 상대방 피해자로부터 주류대금 11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근데 상대방이 착오로 470만 원을 송금을 하자 원래 자기가 받아야 될 돈 110만 원을 공제를 하고 나머지 돈을 반환을 하고 110만 원에 대해서는 반환을 거부하는 거죠. 근데 원래 이 110만 원은 피고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될 돈이었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정당한 상계권의 실현이라고 봐야 될 것이지 상대방의 권리를 박탈 배제한다 라는 의사가 드러났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기본적인 법리였고 옳은 지문입니다. 이번 지문 역시도 마찬가지죠. 횡령이라는 것은 불법 영득 의사를 실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뭐 블라블라블라 되어 있고 전체 재물에 대해서 횡령죄가 성립이 돼버렸고 끊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횡령을 하고 난 다음에 처분하는 것이 별죄가 될 것인가 일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판례가 뭐죠? 상대방의 재물을 가지고 있다가 반환 거부, 나 돌려주지 못하겠다. 이 전체 재물에 대해서 횡령이 이루어졌으면 횡령한 재물을 내 것처럼 사용한다는 점은 선행범죄를 통해서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불사로서 흡수가 돼버릴 거다. 따라서 법적 영합관계가 인정이 돼버리니까 별죄관계는 인정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2번 지문은 당연히 옳은 지문 넘어갑시다. 3번 지문 중요하죠. 이거 틀리는 사람은 없었겠죠. 출제가 매우 유력한 지문이었고 벌써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고 타직열 시험에서도 워낙 출제가 잘 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판례 입장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권리의 양도, 채권 양도와 금전의 소유관계는 별개의 문제다.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임대차 보증금을 다른 사람한테 양수인한테 넘겼던 경우라 할지라도 양도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을 받으면 그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소유관계는 누구한테 인정된다? 양도인. 피고인이 여전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점유, 자기 소유, 횡령죄는 성립될 수가 없다. 그래서 당연히 옳은 지문이고 4번 지문 틀렸잖아요. 이게 어디서 공부하는 법리예요? 여러 가지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대표적인 내용이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문제죠. 횡령죄가 성립이 되려면 위탁관계가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위탁관계라는 것은 계약을 통해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상규나 조리 등을 통해서도 인정이 될 수는 있다. 블라블라 되어 있고 후단 부분이 틀렸죠. 끊으시고 여기서 말하는 위탁관계라는 것은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를 의미한다. 하지만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의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부실법 제4조 등에 따라서 무효가 돼버리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법률상 보호할 만한 위탁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자간이 되든 삼자간이 되든 수탁자가 처분을 해봤자 횡령죄가 성립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후단 부분 가보시면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신임관계로 한정될 것이다가 돼야 되겠죠. 필요로 한다. 한정될 것이다. 후단 부분 틀렸고요. 넘어갑시다. 6번. 자, 이제 1번 지문에서 순간 이 지문이 옳은 지문일까? 틀린 지문일까? 고민하신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수업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 제가 아시겠지만 이론 강의할 때마다 중요한 최신 판례가 그 근저리에 나왔으면 언저리에서 나왔으면 저는 책이 없어도 자주 던지는 편입니다. 그죠? 반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을 수는 있어요. 허나 기존에 있던 법리하고 다른 판례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첫 번째 줄 가보시면 피고인이 청문감사관이고 자기의 아들이
사기 사건의 연루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걱정이 되겠지, 부모의 입장에서. 그럼 과연 검사가 이 사기 사건에서 자기의 아들을 구속시킬 것인가, 구속을 시키지 아니할 것인가. 수사 지휘서를 열람하게 되었고 그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구속 안 될 거야. 이것이 과연 후단 부분 비밀 누설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 기존의 법리가 뭐였죠? 이러한 수사 지휘서의 내용을 열람을 해서 그 내용을 공개를 해버리면 도주나 증거인멸에 대한 염려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범죄 수사를 방해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로서의 가치가 있다 없다? 비밀로서의 가치가 인정된다. 따라서 누설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누설죄가 성립한다가 돼야 됩니다. 이게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고 2번 지문 외교상 기밀 누설죄인데 글쎄 작년 시험도 그랬고 올해 시험도 그랬고 특이점을 굳이 찾자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특이점은 전통적으로 서기보 시험에서 거의 출제가 되지 아니하는 파트가 출제가 되기 시작했다. 작년 시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입찰방해죄가 출제가 되었죠. 물론 수업 때 제 스타일상 설명을 드리긴 했어요. W 지문 연습에도 당연히 관련된 지문이 있었고 외교상 기밀 누설죄도 지문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행시 시험에서는 출제가 된 적은 있지만 서기보 시험에서 출제가 된 적이 없는 지문, 아주 지엽적인 판례이기 때문에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거의 스킵을 하고 마무리 때는 넘어가 버리죠. 근데 기밀 누설죄와 관련되어 있는 최신 판례가 하나 출제가 되었어요. 제가 카페에 총평을 적으면서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나중에 뒤에서 나올 예배방해죄가 되든 지금 나와 있는 외교상 기밀 누설이 되든 이런 파트가 나왔다고 내년 시험 대비할 때 제가 이 내용을 집착해서 아주 자세하게 딥하게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냥 가져가야 될 것들, 중요한 것들만 잘 가져가면 되는 거지.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것들, 출제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에 여러분들이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버릴 건 가감하게 버리세요. 일단 지문이 나와 있으니까 설명은 드리겠지만 나중에 뭐 이론 강의나 마무리 강의 갔을 때 설사 이 지문이 나왔어도 저는 자세하게 설명드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서 말하는 외교상 기밀이라는 것은 외부에 알려지지 아니하는 것이, 다른 국가에 알려지지 아니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것들을 외교상 기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공지의 사실은 외교상 기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사실관계가 외교상 기밀에 해당될 것인가 해당되지 아니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판단을 내려보시죠. 갑은 전 국회의원, 그냥 K씨라고 하겠습니다. 뭐 검색해 보시면 누구신지 바로 나옵니다. 자, A는 문재인 전 대통령, B는 트럼프, 그리고 을이 있습니다. 을은 누구냐면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갑의 후배예요. 후배. A하고 B가 정상회담이 통화를 냈습니다. 그럼 정상회담이 통화한 내용을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알려주게 되었고 갑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공개를 해버렸어요. 이것이 과연 외교상 기밀 누설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직 공표를 하기 전이라면 정상회담이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여전히 보호가 되어야 될 것이고 기밀로서의 가치가 인정이 될 것인데 그것을 알려버렸기 때문에 사실관계에서 갑한테는 기밀누설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될 것이고 기밀로서의 가치가 인정이 되는데 알려버렸으니까 기밀누설죄가
성립하게 될 것이다가 돼야 되겠죠. 뭐 출제가 거의 안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집착하실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그냥 버릴 거 버리세요. 형법 꼭 100점 받아야지만 합격하는 시험 아닙니다. 물론 100점 받으면 좋지. 그걸 누가 몰라요, 그지?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아직 다 안 나서가지고 목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번 지문은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이 차량이 누구 소유의 차량인가? 경찰청 소유의 차량인가에 대한 부분은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다. 따라서 비밀 누설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고, 4번 지문 필요적 공범에서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죠. 대항자 사이에서는 형법 총칙상의 공범 개념이 적용될 수는 없다. 넘어가겠습니다. 7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기출문제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죠. 그거 모르는 사람 없죠. 이제 기출에 담겨있는 판례 입장, 법리를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시험장에 갔을 때 문제를 접목하는 데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이 인정이 되면 한 개 행위로 2가지 이상의 범죄를 범했을 거고, 실질적으로는 2가지 이상의 범죄를 범했지만 40조에 따라서 가장 중한 죄로 벌한다. 그래서 우리는 과형상 일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중한 죄로 벌한다는 말은 어떻게 처벌한다고? 중점적 대조주의다, 전체적 대조주의다. 판례는 전체적 대조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A죄, B죄 중에 상하는 상한끼리 비교하고 하하는 하한끼리 비교해서 중한죄로 처벌하는 거죠. 뭐 1번 지문은 당연히 옳은 지문이고, 2번 지문 가봅시다. 40조에 따라서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한다는 것은 상한과 하한을 모두 비교해서 중한 죄로 처벌한다. 전체적 대조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당연히 옳은 지문이고. 그럼 이제 3번 지문 틀렸잖아. 뭐 3번 지문이나 4번 지문이나 매한가지 아닙니까? 또이또이 아니에요? 또이또이지. 이 4번 지문은 우리가 어디서 풀어봤어요? 물론 기출 지문이 그대로 복붙되어서 나온 건 아니지만 현대 오토웨이 사건 등에서 공부를 했었죠. 뭐 A 범죄는 사기 범죄고, 예를 들어서 B 범죄는 변호사법 위반죄다. 상한 자체는 사기죄가 무거운 경우를 알지라도 변호사법 위반죄에 벌금형이 부과되어 있거나, 예를 들어서 또는 필요적 몰수 추징 규정이 부과가 되어 있으면 하는 무엇이 더 중하다? 하는 비범죄가 더 중하다는 거죠. 전체적 대조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경한죄로 처벌할 수도 있다 없다? 처벌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4번 지문 가보시면 가벼운 범죄, 경한 범죄에 병가형이나 부가형, 몰수 추징이 달려 있으면 가벼운 죄에서 정한 병가형, 부가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없다? 적용될 수 있겠죠. 4번 지문 옳은 지문이에요. 3번 지문 틀렸지. 상경관계가 인정이 되면 경한 범죄는 처벌을 면하게 된다가 아니라 경한 범죄라 할지라도 하한 자체에 병가가 되어 있거나 지금처럼 부가형이 달려 있으면 병가나 부가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린 지문입니다. 경한죄로 처벌할 수도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8번. 8번은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아주 기본적인 법리들, 뭐 그렇다고 지문이 길지도 않고 기존의 기출문제지에 있던 W 지문 연습에 있던 내용이 거의 복붙되어서 나왔고, 그나마 제가 마무리 시즌 때 강조를 드렸던 최신 기출로 나눠드렸던 뭐 재수관계에 대한 문제도 그대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언급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4번 지문이 틀렸죠. 강제추행에는 크게 2가지의 강제추행이 있다. 선행형 강제추행과
기습추행형, 강제추행으로 나누어진다. 선행형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은 최근에 판례 입장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끝에 가시면 한 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유형력의 행사만 인정이 된다면 폭행이 인정이 될 것이고 강제추행죄는 성립될 수가 있죠.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갑시다. 누가 봐도 1번이 정답이죠. 누가 봐도. W 지문 연습에도 있고 제가 모의고사 때도 마무리 때도 그대로 출제를 했어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뭐였다? 도박장소 개설죄였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도박장소 개설죄였다면 도박장소 개설을 통해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 몰수 추징을 해야 될 것이지, 설사 자기가 만든 도박장에서 도박을 했던 경우를 할지라도 끝에 가시면 도박에 참가해서 얻은 수익, 이익은 도박장소 개설을 통해서 얻은 이익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한다,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를 할 것이다. 따라서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단 부분이 틀렸죠. 이번 지문은 당연히 옳은 지문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불고 분리의 원칙상 몰수를 하려면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될 것이지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3번 지문도 넘어갈게요. 피고인이 핸드폰을 이용해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다른 사람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게 되었을 때 이 핸드폰 자체를 몰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자체를 몰수할 수 있을 것인가? 둘 다 가능하죠. 범죄 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둘 다 가능하다. 뭐 블라블라 되어 있고 4번 지문 출제자의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4번 지문은 형법 문제로 낼 게 아니라 형사소송법 문제로 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몰수에 대한 문제니까 출제를 했다고 한다면 반박할 이야기는 없지만 그래도 이 지문은 형법적인 쟁점이라기보다는 증명에 대한 방법, 증거법 파트에 대한 쟁점이니까 형사소송법으로 출제를 하는 게 나아 보이죠, 그죠? 몰수 추징에 대한 부분은 형벌권의 존부, 범죄 사실에 대한 부분이 아니니까 두 번째 줄에 엄격한 증명에 대한 대상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에 대한 대상이 될 것이다. 4번 지문도 옳은 지문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올해 시험에는 이런 지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형사소송법을 따로 공부를 하시니까 형사소송법에서 공부했던 지식을 가지고 그대로 문제를 푸시면 되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굳이 출제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들, 중요한 내용들 많은데 굳이 왜 이런 지문들을 출제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자, 10번 소급표 금지의 원칙. 1번 지문은 당연히 옳은 지문이고 2번 지문이 틀렸고 2번 지문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형법 제8조에 뭐라고 되어 있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 형법 총칙상의 규정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럼 결국 1조 2항 등에 대한 적용도 배제될 수 있다 없다? 배제될 수 있다는 거죠. 유리하게 변경이 되었으면 유리하게 변경이 된 이 신법을 소급 적용하는 게 맞겠지만 경과 규정을 두어서 특별한 규정을 두어서 신법에 대한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다. 신법에 대한 적용을 배제를 해도 형벌 불소급의 원칙, 소급표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볼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때 가시면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가 아니라 반하지 않는다가 돼야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뭐 나머지 내용들은 워낙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따로 제가 풀어보지는 않습니다.
11번 선고유예인데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죠. 형벌로는 법원직 시험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집유, 선유, 가석방 조문은 허투루 보려고 하지 마라. 자, 뭐 1번 지문이나 2번 지문이나 뭐 뒤에 있는 지문이나 결국 매한가지인데 일단 1번 지문은 당연히 옳은 지문. 몇 조죠? 59조 2항에 대한 문제로서 일부 선고유예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고, 그럼 이제 2번 지문하고 3번 지문하고 뒤에 있는 4번 지문은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풀 수도 있겠죠. 선고유예의 실효에 대한 문제. 선고유예 실효 몇 조에 나오죠? 61조 제1항에 나옵니다. 선고유예가 이루어졌는데 선고유예를 할 수 없었던 단행의 사유. 단행의 사유가 뭐죠? 자격정지 이상의 정가가 있었다는 사실이 단행의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갑이라는 사람은 자격정지 이상의 정가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므로 선고유예를 해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선고유예가 이루어져 버린 거죠. 이런 경우에 61조 제1항에 따라서 선고유예가 실효가 될 건데, 선고유예가 실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 되죠? 선고유예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단행의 사유, 결격 사유가 발견이 되었을 때만 실효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확정되기 전에 검사 측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실효된다, 실효되지 않는다, 실효되지 않는다. 그럼 일단 2번 지문 틀렸어요.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 기간 중에 나중이죠.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단행의 사유, 결격 사유가 발견이 되었을 때 선고유예는 당연히 실효될 수 있는데, 다만 실효가 되려면 검사 측의 청구에 따라서 실효 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사실관계를 보시면 검사가 청구를 했죠. 이 사람은 자격정지 이상의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고유예는 실효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같은 법원에서 다른 재판이 있었고 피고인은 벌써 정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검사 너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게을리하는 바람에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발견된 경우가 아니라 확정되기 전에 발견될 수 있었으니까 실효사유에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 3번 지문, 4번 지문은 당연히 옳은 지문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2번. 자, 이제 이 12번 문제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설명드릴 부분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막 크게 강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긴 한데 목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라서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좀 여백이 있으니까 여백에다가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공유물에 있어서의 소유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물건이 내돈내산, 저의 단독 재산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같이 구입한 지분별로 소유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유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X라는 물건이 공유물일 때 이 공유물이 피고인 측, 자기의 재산이라고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재산, 타인의 소유관계가 인정된다고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절도죄나 횡령죄나 재물손괴죄, 은닉죄에서 공유물은 피고인 측의 단독 소유입니까? 아니면 타인 소유입니까? 어떻게 공부했죠? 타인 소유다라고 공부를 했죠. 타인 소유니까 공유물이라 할지라도 몰래 가지고 오면 절도죄가 되는 거고, 공유물이라 할지라도 가지고 있다가 처분행위를 해버리면 횡령죄가 돼버리는 거고, 공유물을 부셔버리거나 숨기면 재물 은닉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공유물은 자기의 단독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소유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요. 그러면 타인의 소유관계가 인정이 된다고 자기의 소유관계는 부정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판례는 아니라는 거죠. 공유물은 지분에 따라서 소유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소유물, 타인의 재산도 인정될 수가 있고 동시에 자기 소유물도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1번 질문.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이 되려면 요건이 뭐죠? 타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 물건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X라는 물건이 피고인 측의 자기 소유 물건인가 타인 소유 물건인가? 소유권에 대한 기속에 대한 문제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한다? 형법에서는 독자적인 독립적인 소유물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했죠.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했어요. 이 물건이 A 건지 B 건지 소유관계에 대한 부분은 민법 기타 실제법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고, 자 그럼 2번 지문 가봅시다.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이 X라는 물건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하고 공유물인 승용차입니다. 공유물인 승용차. 따라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타인 소유권이 인정이 된다. 자기의 단독 재산이 아닌 이상 타인의 소유관계는 인정이 될 것이고, 피해자가 주차를 해두고 있다. 즉 자기 점유입니까? 타인 점유입니까?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데 그걸 몰래 숨겨버렸으면 재물 은닉죄가 성립하게 될 것이다. 부수면 재물손괴죄, 숨기면 재물은닉죄. 타인의 소유관계가 인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재물은닉죄는 성립될 수가 있어요. 3번 지문은 안 해도 되겠죠.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어도 대외관계에서는 누가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친정 엄마 사건에서도 공부를 했고, 여기서 말했던 자신의 모친 명의신탁 사건에서도 강조를 드렸습니다. 수탁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타인 점유, 타인 소유가 인정이 되니까 그 물건을 몰래 가져오면 절도죄가 성립이 되겠죠. 넘어가고, 그럼 이제 틀린 지문은 마지막에 있는 4번 지문이죠. 자, 사실관계를 보시면 피고인과 갑의 공동 명의의 자동차고 피고인이 미미하지만 1%에 해당되는 지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물이에요. 그럼 X라는 차량이 공유물이면 자기 자신의 물건과 동시에 타인의 소유권이 인정이 된다. 그런데 이 공유물을 은행에다가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맡겼습니다.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리고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럼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 물건이 돼버리겠죠. 그런데 그것을 은닉함으로써 소재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들었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성립하게 될 것이다. 성립한다가 돼야 되겠죠. 후단 부분 틀렸어요. 정리를 해보자면 공유물은 타인의 소유관계도 인정이 되고 동시에 자기 소유관계도 인정이 된다. 따라서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성립하게 될 것이다가 돼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주거 침입죄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 이론 강의만 들으셨어도 다 맞출 수 있는 내용들이었죠. 3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죠. 주거 침입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주거는 무엇도 포함이 된다. 전용 부분이 되든 공용 부분이 되든 모두 다 포함이 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서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갔고 입주민들만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할 수 있는데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을 했고 현관문까지 도달했다면 타인의 주거에 침입했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게 될 것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14번 문제도 거저 주는 문제죠. 그죠? 1번 지문은 할 필요도 없고 공여죄, 수수죄, 필요적 공범이고 각자가 정범이 될 뿐이지 내부자 사이에서는 형법 총칙상의 공범 개념이 적용될 수는 없다. 2번 지문 뭐예요? 비신문자가 신문자한테 가담한 케이스가 아니라 신문자가 비신문자한테 가담을 했고 그 중에서도 신문자가 부진정 신문범에 가담하게 되었을 때는 33조 본문은 고려하지 않고 33조 단서를 적용할 것인가 적용하지 아니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판례는 31조 교사범위죠. 31조보다 33조 단서가 우선해서 적용이 되니까 위증죄에 대한 교사가 될 것이 아니라 정범이 위증죄가 되어도 위증죄에 대한 교사가 아니라 모의 위증 교사죄로 처벌이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끝에 가시면 처단할 수 없다가 아니라 처벌할 수 있다가 돼야 되겠죠. 거저 주는 문제고 사후 방조에 대한 문제는 방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원래 기출되었던 내용이죠. 4번 지문도 거저 주는 거죠. 공범 종속성설에 따라서 적어도 정범이 실행의 착수 이상 나아가서 범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종속되어서 방조범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애초부터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면 방조범은 성립될 수가 없겠죠. 넘어갑시다. 자, 15번. 15번도 이거 아니면 이건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1번 지문은 굳이 판단할 필요도 없고 기본적인 내용이고 21년도 서기보 시험 등 최근에 법원직 시험에서도 계속 나왔던 지문이죠. 어머니를 폭행하고 상해하고 또는 단순 폭행 그리고 존속폭행을 했을 때 습벽을 분리해서 해석을 할 것인가 아니면 포괄해서 하나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심은 어떻게 판단했다고 했죠? 별도로 분리해서 판단했다. 어머니에 대한 폭행죄 따로 어머니에 대한 상해죄 따로 포괄일죄 분리해서 판단을 하겠지만 판례는 분리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어차피 폭행이라는 단일한 습벽에 따라서 범죄를 연속적으로 범했기 때문에 포괄해서 일제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후단에 가시면 중한, 상습, 존속, 폭행죄, 포괄해서 일제 옳은 지문. 자, 이번 지문 제가 나온다고 했죠. 중요한 판례, 중요한 최신 판례였고 무엇과 무엇의 관계입니까? 사기죄와 업무방해죄의 제수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적 경합관계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어느 하나의 구성요건 또는 어느 하나의 보호법익이 다른 구성요건이나 보호법익을 완벽하게 포섭을 했다면 법적 경합관계로서 일제가 인정될 수 있겠지만 사기죄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고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구성요건이 다르고 보호법익이 다르기 때문에 법적 경합관계는 인정될 수가 없고 별죄관계가 인정이 돼야 되겠죠. 별죄. 그래서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옳은 지문이고요. 3번 지문인데
일반 스토킹 범죄가 있고 특수 스토킹 범죄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쟁점은 일반 스토킹 범죄하고 특수 스토킹 범죄의 재수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일반 판례하고 동지 판례예요. 일반 판례하고 동지 판례. 습벽을 분리해서 해석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로 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갑이라는 피고인이 피해자 전처하고 별거 상태고 지금 협의 이혼 상태입니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처를 찾아가는 거죠. 사회에 걸쳐서 주소지를 찾아가고 일반 스토킹 범죄를 범하고 있던 와중에 칼을 들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다시 주거지에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가 이루어졌으면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접근이 이루어졌다면 포괄해서 특수 스토킹 범죄 일체관계가 인정이 될 것이다. 3번 지문 옳은 지문이고 4번 지문이 틀렸죠. 마지막 사순환 때도 설명드렸습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죄와 형법상의 일반 사기죄의 재수관계에 대한 문제죠. 전기통신 금융사기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기망하거나 공갈을 통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개인적인 정보 등을 이용해서 송금을 받거나 일반적인 사기 범죄하고는 구성 요건이 달라요. 원심 판사들은 전기통신 사기죄가 일반적인 사기죄보다는 특별관계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기죄는 흡수가 돼버리고 전기통신 금융상이 일체가 된다는 게 원심 판사들에 따른 입장입니다. 그럼 이 지문은 대법원의 입장이 아니라 원심의 입장이 출제가 된 거죠. 하지만 대법원의 입장은 두 가지의 범죄는 구성 요건이 다르다. 따라서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를 흡수할 수는 없다. 별제 관계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끝에 가시면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성립된다가 돼야 되겠죠. 성립된다. 16번 배임수재죄. 솔직히 좀 글쎄요. 예상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물론 설명은 다 드렸지만 배임수재죄 증제죄 파트가 서기보 시험에서 빈출된다고 보기도 힘들고 최근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연이어서 나올까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글쎄였거든. 솔직히 물음표였고 세모였는데 이렇게 뭐 거의 통으로 한 문제가 나올 줄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뭐 내용적으로는 다 책에 있는 내용들이고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죠. 부정한 청탁이 무엇인가? 뭐 사회상규나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청렴성을 훼손하게 만드는 것들을 부정한 청탁이다라고 이야기한다. 뭐 옳은 지문이고요. 자, 2번 지문 뭐였죠? 갑과 을은 사기죄의 공범이었다. 을은 입찰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을이 입찰 하한가를 갑한테 알려주었고 갑이 입찰 하한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주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았고 사기 범죄를 통해서 수익이 생겼고 그걸 갑과 을이 분배 나누어 가지는 거죠. 그럼 이 돈은 사기 범죄를 통해서 얻은 수익을 서로 분배하는 것이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 금전이다라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2번 지문도 옳은 지문. 자, 3번 지문 뭐였습니까? 기존에 기출된 지문에서 제가 마지막 사순환 때 법리를 다시 추가해서 강조를 했죠.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 쟁점이 두 가지였다. 갑은 신문기자였고 그럼 P는 신문사가 되겠죠. 신문사. 그럼 갑은 신문기자로서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 신문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인정이 된다. 근데 A 등과 같은 사람이 돈을 줄 테니까 우리 회사한테 유리한 기사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A가
갑한테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사에다가 돈을 지급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과연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배임수혜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배임수혜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직접 지급을 받아도 죄가 될 수가 있고, 제3자를 통해서 지급을 받아도 죄가 성립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이 신문사가 제3자에 해당될 것인가, 해당되지 아니할 것인가? 제3자에 누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타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갑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고, 신문사가 타인에 해당되는 거죠. 타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두 번째, 갑이 A로부터 유리한 기사를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을 받았고 금전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언론의 공정성을 해치게 될 것이고, 부정한 청탁이다 아니다? 부정한 청탁이다. 설사 기사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었다 할지라도 청렴성이나 공정성은 훼손당해버렸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부합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부정한 청탁은 인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아니라 마찬가지다가 돼야 되겠죠. 4번 지문은 넘어가겠습니다. 불가번적인 결합이 이루어졌으면 나중에 지급된 부분도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성 있는 금전이다라고 보아야 될 것이다. 17번 문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17번 문제도 가장점 못해서 1초 컷 할 수 있는데, 일단 1번 지문, 불능미수, 감경 또는 면제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인간면이죠. 불자, 과잉, 사후. 인간면. 그리고 굳이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친족상돌의 조문이 변경이 되었으니까 친족상돌의, 작물죄에 있어서의 친족상돌에도 인간면입니다. 일단 넘어가고 2번 지문 가봅시다. 블라블라 되어 있고, 네 번째 줄 가보시면 결과 발생이 불가능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론 강의 때부터 그리고 복습 테스트 나눠줄 때부터 계속 연습을 시켰어요.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이 있고 결과 발생 불가능이 있다. 개념적 차이가 있다고 했죠.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애초부터 결과가 실현될 수 없는 상태, 원시적 불능 상태를 의미한다. 옳은 지문이고, 3번 지문, 판례는 추상적 위험설을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두고죠. 행위자,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을 두고 일반인이 봤을 때 위험성이 과연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가능성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만취자, 간음 사건, 당연히 옳은 지문이고, 자, 이 4번 지문이 정답이죠. 키워드는 촛불이 부자, 달인, 물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출제자는 어떤 의도에서 출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4번 지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4번 지문은 추상적 위험설에 따른 지문이라기보다는 구객관설에 따른 입장이에요. 절대적 불능인가 상대적 불능인가에 따라서 불능범이 될 수도 있고 불능미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실현될 수 있는,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절대적 불능 상태, 예를 들어서 소금물로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하고 소금 이만큼을 A한테 먹이는 거죠. 설탕 이만큼을 A한테 먹이는 거예요. A가 죽어요? 안 죽지. 이런 경우를 절대적 불능 상태, 이런 경우는 불능범이 되고, 적어도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면, 실현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가 된다는 건데, 촛불이나 부자, 달인, 물은 사약의
기초 재료가 됩니다. 사약의 기초 재료가 되기 때문에 마시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절대적 불능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불능범이 아니라 불능미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불능범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어찌되었든 틀린 지문인데 구객관설에 따른 입장이기 때문에 글쎄요, 좋은 지문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제 생각은 어찌되었든 최근에 검찰직 시험 등에서도 나왔던 지문이니까 넘어가긴 하겠습니다. 자, 18번 이제 누범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은 조금 아리까리했을 수도 있어요. 잘 소구해서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맞추신 분들도 있을 거고 3번이 옳은 지문인가 틀린 지문인가 고민을 많이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3번 지문이 기존에 있던 법리하고 달라질 건 없어요. 없는데 해설지만 또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정답은 3번인데 3번은 제가 좀 판서를 해볼게요. 여유 공간을 좀 찾아가지고 여유 공간이 좀 없으니까 여기다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한번 판서를 하면서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집중을 해보십시오. 아직 사례형 문제로 나온 적은 없어요. 쉬운 판례는 아닙니다. 갑이 이때 A라는 범죄를 범했고 A 범죄로 징역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1년이 확정이 되었다. 제가 임의로 15년도 6월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6월이다. 그리고 이제 교도소에 집행이 되었겠죠. 그리고 출소를 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출소 이후에 17년도 예를 들어서 5월경에 사기 범죄를 또 범했어요. B라는 범죄에 사기 범죄를 또 범했다. 그리고 이제 이 B라는 사기 범죄가 언제 재판을 받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20년 11월경에 B 범죄에 대해서 재판 중이다. 자, 그럼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었을 때 이 B 범죄가 과연 누범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범일까 아닐까? 일단은 금삼금이죠. 금삼금. 금고 이상에 해당되는 전범, 선고가 이루어지고 집행이 종료되고 몇 년? 3년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만 이루어진다라면 후행범죄, 후범은 누범입니다. 그죠? 그러면 금상금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되죠. 여기서 집행이 종료가 되었던 확정이 되었던 아직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범죄를 범했으니까 누범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피고인 측의 주장은 뭐냐면 제가 비범죄로 재판을 받을 때는 형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A 범죄에 대해서 형이 실효가 돼버렸으니까 저는 누범 전가가 없습니다. 누범 전가가 없으니까 제가 B라는 범죄를 범해봤자 B 범죄는 누범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65조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하게 경과하든 형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형을 선고를 받고 일정한 기간이 무사하게 경과하든 장래적으로 법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거지 기왕의 사실은 있다 없다
기왕의 사실은 존재한다. 그럼 이때 재판을 받기 전에 범죄를 범할 당시에는 누범전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존재하고 있죠. 따라서 누범전가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범죄를 범했으니까 비범죄는 누범이 되어야 돼요. 설사 나중에 형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간이 경과되었다 손 치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누범 전가가 있으니까 누범에 해당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누범에 해당된다가 돼야 되겠죠. 해당된다. 따라서 형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형이 실효되는 것은 장래효만 있는 것이지 소급효가 있는 건 아니에요. 설사 여기서 실효가 되었어도 장래효만 있는 거지 소급효는 있다 없다? 소급효가 없어요. 따라서 누범전가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범했으니까 누범가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돼야 돼요. 틀린 지문. 나머지 지문들 전문가 후범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당연히 옳은 지문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부작위범에 대한 문제인데 거저 주는 지문이죠. 당연히 옳은 지문이고 법률, 법령행위, 선행위, 기타 등등 법계조선 암기하면 끝나는 문제고 제가 언급할 필요도 없고 2번 지문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 자기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된다. 뭐죠?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 인정이 돼야 되고 3번에서의 쟁점이 뭐예요?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 두 가지로 나누어야 된다고 했죠. 상대방한테 고지의무가 있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법률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면 당연히 고지를 했어야 되는데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서 사기죄가 될 거고 반대로 상대방의 권리 실현에 어떤 장애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고지의무가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애초부터 고지의무가 없으니까 고지를 하지 않아도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는 성립될 수가 없다. 그럼 이 지문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죠. 전자. 부동산을 팔 건데 이 부동산이 피고인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 건지 소유권 기속과 관련되어서 법적 분쟁이 있었다면 그것을 누구한테 알렸어야 된다? 매수인한테 알렸어야 된다. 알려야 될 고지의무가 있을 거고 그 사실을 매수인이 알았다면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될 것이다. 설사 1번, 2번, 3번 몰랐어도 누가 봐도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네일 아트샵 사건이죠. 부작위범 사이에서의 공동정범은 성립될 수 없다가 아니라 성립될 수도 있죠. 다만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 되죠? 공통된 자기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면 부작위범 사이에서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사실관계에서는 공통된 자기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부작위범 사이에서의 공동정범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거죠. 넘어갑시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고 20번 예배방해죄. 그래 출제할 수는 있죠. 그죠? 출제자의 마음이니까 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이 다 있으실 거니까. 네, 예배방해죄는 아주 지엽적인 파트고 W 지문 연습에 이런 지문들이 있긴 하지만 정통적으로 서기보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파트는 아닙니다. 법원행시나 경찰 간부 시험이나 그런 시험에서도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지문들이죠. 장례식 방해죄가 되든 예배 방해죄가 되든 법적 성격은 어떤 범죄다? 추상적 위험범이다. 예배나 장례를 방해할 수 있는 위험성만 인정이 되면 바로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종교 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범죄다. 2번 지문하고 3번 지문은 그냥 묶어버리시면 되죠. 2번 지문이 법리, 3번 지문이 사실관계에서의 결론이죠. 예배방해죄라는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 됩니까? 예배 중이거나 밀접 불가분의 상태로서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방해가 이루어졌다면 예배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번 지문 사실관계를 보시면 현재 예배 중이 아니에요. 예배와 밀접 불가분의 상태에서 준비 단계도 아닙니다. 그러면 피고인이 교회에 들어가서 현판을 뜯어내고 물건을 부순 경우를 알지라도 손괴죄와 주거침입죄는 성립될 여지가 있겠지만 예배방해죄는 성립될 수 없다가 돼야 되겠죠. 성립될 수 없다. 3번 지문 틀린 지문입니다. 책에도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맞출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 서기보 시험은 양가의 싸움입니다. 특히 초시생들 부담스럽죠. 책에는 있지만 이런 내용까지 다 보기에는 막판에 힘들어요. 제가 이런 부분은 보지 말라고 하죠. 틀려도 됩니다. 이거 틀린다고 합격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3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고 4번 지문은 좀 지엽적인 판례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건인데 저는 교회를 다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회, 어떤 해 이런 걸 잘 몰라요. 모르는데 A라는 사람은 목사분인데 대한예수교 장로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임 목사는 아닙니다. 목사분은 맞지만 장로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임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A가 위임 목사가 아닌데 교인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피고인 갑을, 병, 정 등이 이 설교를 방해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갑을, 병, 정 등한테 피고인들한테 예배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설사 A라는 목사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임 목사는 아닐지라도 교인들이 350명 이상 모여있는 장소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예배방해죄를 구성한다라고 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4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옳은 지문. 이런 문제에 집착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21번 지문. 저도 21번 지문 딱 문제 풀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 물론 그래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인데 굳이 왜 형법 문제로 출제를 했냐 이거예요. 굳이 왜? 형사소송법 문제로 출제도 되잖아요. 형사소송법에는 고소나 고소 취소는 대리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따라서 고소는 대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허나 반의사 불벌죄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대리 행사가 불가능하다. 형사소송법에서도 공부를 하시겠지만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A라는 보행자를 충격했고 A라는 보행자가 지금 사고를 당해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A 보행자의 와이프 B가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그럼 B라는 배우자 성년 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피고인에 대해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대리 행사할 수 있는가? 설사 후단 허가를 받았던 경우라 할지라도 대리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대리 행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리 행사할 수 없다. 2번 질문 갑시다.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히 표현되어야 된다.
이때 형사소송법에서 나오는 지문이죠. 뭐예요?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되는 사람이, 피해자 측이 저 지금 생계를 영위하기에 너무 바쁩니다. 연기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처벌 불원에 대한 의사표시가 명백하게 표시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죠? 뭐 옳은 지문이고. 3번 지문. 반의사 불벌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피해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피해자가 몇 살이다? 16세. 만 나이로 14세 10개월 정도 되는 피해자라면 자기가 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 수 있는 나이고 의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자기 스스로 반의사 불벌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동의가 있었을 때만 유효하다? 틀린 지문이죠. 동의가 있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일종의 유추해석이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재형법정주의에 반할 수가 있다. 재형법정주의에 대한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번 지문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자, 22번 지문. 사문서 위조죄. 어려운 지문은 없었어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었고. 설사 1번 지문 이런 거 몰랐어도 2번 지문만 딱 보시면 누가 봐도 위조죄가 성립되는 케이스가 아니라 성립되지 아니하는 케이스죠. 경유증표 사건은 너무 쉬운 지문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반복을 워낙 많이 했고. 자, 2번 지문도 반복 많이 했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이다. 사문서 위조죄에서 말하는 사문서가 인정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 됩니까? 카페에 있는 해설제도 있겠지만 권리 의무 관계를 나타내거나 또는 권리 의무 관계를 나타내지 아니하는 경우를 할지라도 중요한 내용을 증명하고 있다면 사문서가 인정이 될 것이다. 허나 개인적인 생각, 집단적인 의사표시가 표명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권리 의무 관계가 표상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거래상 중요한 내용이 표상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사문서다, 사문서가 아니다. 실제 사실관계에서 이 서명부 등은 사문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2번 지문이 정답입니다. 3번 지문은 최근에 서기 보시면 나왔던 지문이 그대로 나온 거잖아요. 뭐였죠? 원래 내가 주식을 하고 싶은데 내 명의로 주식을 구입할 수 없으니까 네가 명의를 빌려줄래? 그래서 명의를 빌려주는 거죠. 포괄적 위임이 이루어졌으니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다 없는 자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니까 유형 위조죄는 절대 성립될 수가 없죠. 4번 지문. 일반인들이 봤을 때 진정하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오신할 수 있는 정도라면 위조죄는 성립하게 될 것이다. 옳은 지문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3번 문제는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법적 성격들에 대한 문제죠. 추상적 위헌범이고 계속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집시법 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는 별죄 관계가 성립될 수도 있다. 그럼 어떤 지문이 틀렸습니까? 추상적 위헌범은 맞죠. 근데 4번 지문 가보시면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게 되니까 가벌적인 위법 상태는 계속 존재한다가 돼야 될 것이고 아직 범죄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니까 세월호 일주기 사건에서 나중에 가담한 사람도 가담 정도에 따라서 공범이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인정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번 지문은 틀린 거죠. 일조 컷 아닙니까? 그죠? 넘어갑시다. 24번 지문은 틀린 사람이 없겠지. 그런데 가장 옳은 것을 고르는 지문입니다. 옳지 않은 것 아니에요. 실수하시면 안 되죠. 일단 1번 틀렸죠. 심신장애에 대한 유무는
감정인의 감정서에 기속한다, 기속당하지 않는다, 기속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따라야 될 필요가 없죠. 틀린 지문. 2번 지문. 정신적 장애,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더라면이죠. 그러면 10조 1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까? 해당될 수 없죠. 심신장애로 인하여 플러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을 때, 둘 다 구비했을 때 심신장애가 인정될 수 있죠. 따라서 2번 지문이 옳은 지문이고, 3번 지문 뭐죠? 기억 능력에 대한 문제와 책임 능력에 대한 문제는 연관성이 있다 없다? 연관성이 없다. 그럼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사탄 사건에서 기억을 잘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억을 매우 소상히 하고 있어도 연관성은 없으니까 심신상실이 인정될 수도 있는 거고, 기억 능력이 전혀 없어도 심신상실이 아닐 수도 있다. 정상이라고 동일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라고 보아야 된다가 아니라 보지 않을 수도 있겠죠. 3번 지문 틀렸고요. 4번 지문. 예전식 표현으로 농화자죠. 청각 및 언어장애인. 요건이 뭐죠? 청각기관, 발음기관 모두의 장애가 있어야 되죠. 모두의. 4번 지문은 볼 것 없이 틀린 지문이다. 마지막 25번 지문. 어려운 지문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답이 되는 2번 지문만 보고 갑시다. 사실관계가 뭐였습니까? 피고인은 타인의 토지에다가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을 했고, 철거 소송을 당해서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타인의 토지에다가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을 때 토지에 대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게 될 것인가? 설사 타인의 토지에다가 무단으로 신축을 했어도 토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효용을 침해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재물손괴죄는 불법 영득의사를 필요로 하는 범죄가 아니었다. 이 점에 근거해서 손괴죄가 성립된다가 아니라 성립되지 않는다가 돼야 되겠죠. 않는다. 자,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아는 문제도 계셨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난해하고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 생각을 해야 되는 지문들도 간간히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어요. 올해 시험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예년과 마찬가지로 법원직 기출을 중심으로, 그리고 사실관계에서의 결론보다는 판례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판례의 법리를 기초로 해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타직렬 기출을 병행을 했고, 그리고 최신 판례를 병행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조금 이례적인 부분은 최신 판례 출제 비중이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높아졌다는 점이지만, 그래도 나올 것들이 거의 대부분 나왔죠. 마무리 사순환 때 최신 기출, 최신 판례 정리를 했었고, 거의 대부분 거기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리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어차피 지난 일이니까 혹시라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오셨으면 털털 털어내십시오. 털어내는 것도 저는 공부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아쉬운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에 대해서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떤 위로를 해도 당사자를 어떻게 제가 위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앞으로 좋은 일 계실 거니까, 그리고 항상 응원할 거니까 긍정의 힘 항상 웃읍시다. 웃읍시다. 아시겠죠?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고, 다음 기회가 된다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